천국의 계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중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대사가 있죠.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대사일 겁니다. 저도 참 감명 깊게 본 장면인데요. 저는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도 인연도 또 은혜도 다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겪었던 일을 조심스레 적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 다녀와서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해 먹고 사나 고민하던 저에게 일을 시켜주신 것은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조부모의 증조모까지 같이 살면서 자식을 6이나 낳으셨던 아저씨는 대가족 중에서도 아주 대가족이셨습니다. 가족이 많아서 항상 왁자지껄하고 화기애애한 아저씨네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많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과 장남인 저, 그리고 남동생까지 넷이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불행했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화목했지만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집을 보니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쾌하신 저희 아버지와 그 못지않게 유쾌하신 옆집 아저씨는 아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옆집에 놀러가는 일도 많았고 부모님께서 상갓집에 가신다거나 볼 일 있으실 땐 항상 옆집에 맡겨졌습니다. 옆집 형과 누나들은 저와 동생을 귀여워했고 잘 놀아줬습니다. 저도 6남매 중 막내인 수인이를 참 예뻐했었죠. 맨날 집에서 남동생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수인이를 보면 참 예쁘더라고요. 덩치도 훨씬 작고 오밀조밀 예쁘게 생기고 얌전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친오빠라도 되는 양 많이 챙겨줬습니다. 친하게 지내며 세월이 흘렀고 어느덧 옆집 6남매도 저와 동생도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옆집 아저씨께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직원이 5명 정도 되는 옷공장이었죠. 성일아, 너 할 거 없으면 아저씨도 와서 일이나 해라. 제대로 할 일 없이 밥만 축내던 제게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께서 1년쯤 전부터 다리가 안 좋아지셔서 일 거둘 사람이 필요하셨나 봅니다. 저는 넙죽 감사하다고 하며 아저씨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도 하고 무거운 짐도 들면서 잡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거래처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저씨께서 돌아오는 길에 수인이를 좀 보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6남매 중 막내 수인이요. 저 군대 갈 때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그땐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졸업하고 6남매 중 둘째인 누나랑 같이 살면서 직장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수인이를 보게 되었는데 세상에나 제가 알던 고등학생 수인이가 아닌 겁니다. 성인이 된 수인이는 교복이 아닌 무슨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었고 머리도 파마를 한 건지 뭔지 구불구불하고 화장도 좀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말 예뻤습니다. 마냥 아기 같고 동생 같던 수인이었는데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심각하게 뛰더군요. 얼굴까지 빨개져서 숨기느라 애먹었습니다. 그날 수인이를 보고 온 다음 수인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를 않았고 그렇게 수인이를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보고 싶으니까 봐야겠다 생각했던 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수인이랑 만날 구실을 만들어냈고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간 후에 저는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수인이가 놀랄 줄 알았는데 덤덤하더라고요. 처음 짝사랑이라 그런가 영 숨기는 데 재주가 없었나 봐요. 다 티났답니다. 제 고백과 함께 꽃다발 하나름 받아든 수인이는 헐쩍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여리여리하고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결혼식장까지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수인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물론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도 엄청 놀라셨거든요. 이웃에서 사돈이라니 가족들 모두 참 재밌고 신기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놀라더니 나중엔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가 할게 오빠한테 맡겨 하면서 챙겨주더니 결혼까지 하냐며 형들이 놀리기도 했죠. 그렇게 가족이 된 수인이와 저는 같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난 우리 부모님처럼 애들 많이 낳고 살고 싶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식구 많은 게 좋은 것 같아. 왁자지껄하게 살자. 그래, 좋아, 아빠. 나중엔 부모님도 다 모시고 살자. 당연하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가야겠다. 하지만 저희 꿈이 너무 야무졌나 봅니다.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영 괜찮은 집이 없어서 우선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알고 계셨더라고요. 저희 부부만 빼고 다들 어디서 살지 미리 다 알아두셨나 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로 하셨고 동생은 이미 자취방을 알아봤더군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는 시골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맘때 장인어른 건강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공장도 문을 닫았고요. 매형들과 처형들도 다 자기 갈 길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가족같이 지내던 이웃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였죠. 참 난감했습니다. 살 집도 구해야 했고 거기에다가 일할 곳도 구해야 했으니까요. 장인어른 공장이 사라졌으니까요. 비슷한 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전전하다가 우연찮게 택시 일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택시기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운전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사고 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말이죠. 그러면서 살게 될 집도 회사 근처에 구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는데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좁으니까 오히려 아내랑 꼭 붙어있고 좋더라고요. 다만 불편한 게 있었다면 이웃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가 워낙 좋은 이웃이었기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맨날 술에 취해서 새벽까지 욕을 하며 소리치는 옆집과 하루 종일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윗집을 보며 이웃이 다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집 갈 돈이 없어서 꾹 참고 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왔죠. 아들은 4kg으로 태어난 장군감이었습니다. 별보다 더 반짝이고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이 찾아온 기쁨도 잠시. 아들을 낳은 직후에 아내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내가 출산할 때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 태어났다는 거 듣고 아기 손가락이랑 발가락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회복실로 옮긴다더니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한 20분쯤 지났나? 의사가 헐레벌떡 나왔습니다. 산모분 출혈이 너무 많습니다. 자궁적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입덧도 하지를 않아서 아내가 이렇게 편하면 10명이라도 낳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저는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어 했거든요. 못해도 셋은 낳자고 약속했는데 자궁적출이라니. 아내가 얼마나 슬퍼할지 상상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살리려면 자궁을 떼어내야 한다는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술동에서의 사명을 냈고 그렇게 아내는 출산한 지 4시간 만에 자궁적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정신이 든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해가 뜰 때까지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
아내와 같이 눈물만 쏟았습니다. 그래도 아들만 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모두 사라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아들을 보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들 낳았으니까 난 더 미련 없어. 우리 민준이 잘 키우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최고로 멋지게 사랑 듬뿍 주면서 키우자. 우리 아들이 복덩이였던 걸까요? 아들 태어나고 희한하게 돈을 잘 벌었습니다. 모으기도 잘 모았고요. 일이 다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2돌 되었을 때 단칸방을 벗어나고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칸방도 괜찮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확실히 집이 커지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아들 방도 꾸며주고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큰 옷장도 사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이웃을 바라보는 저희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결혼 전엔 이웃은 무조건 좋은 거고 소통해야 마땅하다 생각했는데 4년간 단칸방에 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잖아요. 이웃과 꼭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 지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삿떡은 돌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돌렸는데 대부분의 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사회가 그만큼 각박해진 탓도 있겠죠. 그래서 몇 집 초인종 누르다가 그냥 다 문고리에 걸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웃들과의 교류 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3달쯤 되었을까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총알처럼 달려나왔습니다. 이제 왔어? 나 오늘 정말 놀라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뒤에야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랑 아들이랑 점심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도 가서 놀고 아들이 좋아하는 소방서에 가서 소방차도 구경하다가 집에 오는 길에 떡집에 들렀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들이 떡을 참 좋아하거든요. 가래떡에 설탕 찍어 먹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끔씩 떡집에 들려 따끈한 가래떡을 사주곤 했죠. 그날도 아들이 좋아하는 가래떡을 사서 집에 왔답니다. 저녁까지 배부르게 먹은 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길래 아내가 떡을 줬대요. 그동안 아내는 설거지를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컥 하는 소리를 냈답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뒤돌아보니까 아들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돌처럼 굳어서 가만히 있더랍니다. 이상함을 느낀 아내가 얼른 아들한테 다가갔는데 아들이 숨을 못 쉬고 컥컥거리더랍니다. 울지도 않더래요. 눈만 시뻘개져서 놀란 아내가 등을 막 두들기는데도 아들은 나아지지를 않았고 아내가 어쩔 줄 몰라서 엉엉 울면서 아들을 들쳐업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응급실을 가야 하나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허둥대고 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에 바로 앞집에 사는 부부가 나왔답니다. 부부 중 남자가 저희 아들을 딱 보더니 뒤에서 확 끌어안고서는 명치를 콱콱 누르더래요. 한 5-6번 했나? 아들 입에서 떡덩어리가 확 튀어나왔고 아들은 그제서야 소리내어 울면서 숨을 제대로 쉬었답니다. 아내는 앞집 사람들에게 고맙다며 엉엉 울며 감사 인사를 했고 앞집 사람들은 이제 괜찮으니까 진정하라며 아내를 달래주었답니다. 불과 1시간도 안 된 얘기를 하며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내랑 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도 되면서 앞집 사람들에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아들 목숨 구해준 앞집 사람들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조금 이른 퇴근길에 사과 한 상자를 사서 퇴근을 했습니다. 무려 백화점에서
제일 싱싱해 보이는 사과를 골라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앞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집이에요.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덕분에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이거 감사의 의미로 사왔는데 받아주세요. 별거 아닌걸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많이 놀라셨죠? 아이도 많이 놀랐겠어요. 저희 딸이 2살인데 벌써 2번이나 목에 뭐가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목에 걸린 거 빼줬었어요. 그때 안에 있던 예쁜 여자아이가 뒤뚱뒤뚱 걸어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이랑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아이였는데 참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아이는 방실방실 웃으며 걸어 나오더니 저희 아들한테 푹 안겼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그때 앞집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식사나 하실래요? 실은 저희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반년 좀 안 됐어요. 이 동네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적적했는데 아이들도 또래니까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집에서부터 이웃과 단절되며 지냈던 저희 부부에게 아주 즐거운 제안이었습니다. 어쩌면 앞집 사람들과 좋은 이웃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낯선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설레이는 기분에 오죽했으면 양말까지 깔끔한 걸 골라서 신고 갈 정도였습니다. 어쩐지 시간이 흐르는 게 더디게 느껴졌고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퇴근을 하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가서 앞집 공주님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도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곤 약속한 시간에 앞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앞집 부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니 근사하게 차려진 밥상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마음도 너무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앞집 딸 이름은 별이었는데 저희 아들이랑도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들이 동네 친구가 없었는데 꽁냥꽁냥 잘 노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 인연의 시작으로 앞집 가족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저랑 앞집 남자가 일하는 시간엔 엄마들이랑 애들끼리 만나서 점심도 먹고 애들이랑 놀이터도 가고 쇼핑도 가곤 했습니다. 가족끼리 캠핑을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낚시를 조금 할 줄 아는데 앞집 남자도 낚시에 관심이 있어서 장비도 하나씩 산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낚시도 가고 텐트 쳐서 잠도 자곤 했습니다. 좋은 과일 들어오면 나누기도 하고 애들 책 같은 것도 바꿔가면서 읽고 참 추억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이웃 간의 정을 느끼니 참 좋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랑 아내랑 이웃으로 지내다가 결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저희 아들이랑 별이랑 결혼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돈 되는 겁니까? 민준이 같은 사이라면 믿음직하죠. 그렇게 실없는 농담까지 하며 형,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실은 저희 아내가 자궁 떼어내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빈혈도 심하고 우울감도 있었고요. 아내가 걸음마를 할 때부터 봐왔는데 형 누나들 다 감기 걸려도 혼자 감기 안 걸리고 사춘기 때도 맨날 해맑게 웃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아프고 감기 같은 것도 쉽게 걸리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솜씨는 부족하지만 쉬는 날엔 제철 재료로 요리도 해주고 보약도 해먹이곤 했습니다. 앞집 가족도 아내 아픈 거 알고 진짜 많이 챙겨줬습니다. 특히 앞집 여자는 아내가 혼자 애보기 힘들어할까봐 아내가 좀 우울해하는 것 같다 싶으면
아내 찾아와서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만두도 직접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연락 안 되면 빈혈로 쓰러졌을까봐 바로 집으로 오곤 했었죠. 진짜 친형제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을 만큼 아내를 많이 신경 써줬습니다. 그래서 더 고맙고 더 특별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잦은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또 기침이 심하네. 병원에선 별말 없었어? 그냥 감기라고 하더라고. 약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뭐. 하지만 약을 먹어도 아내의 증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잠기가 어두운 편인데 화들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니 아내가 화장실에서 기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기침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화장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내는 한참 동안 나오지를 않았고 곧이어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화장실 문을 벌컥 열어보니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있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 입가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까지 떨리더군요. 정신없이 전화기로 달려가서 119에 전화를 하고 아들을 들쳐업었습니다. 그리고 다급히 앞집 문을 두드렸죠. 늦은 시간 민폐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나온 앞집 부부가 불안해하는 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요, 민준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쓰러져서 119가 지금 온다고 했거든요. 우리 민준이 좀 부탁드려요. 자다 깨서 놀란 아들이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집 남자가 아들을 달래며 집으로 들어갔고 앞집 여자는 119 올 때까지 같이 있어주겠다며 저희 집에 와서 아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언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역시나 아내는 단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아내는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고 저는 병원에서 아침이 되도록 울기만 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경을 못 써서 아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중환자실에 있어서 면회 시간 제외하고는 보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그동안 앞집 부부가 아들을 봐주었습니다. 등하교도 챙겨주고 밥도 차려주고 놀아주고 숙제도 봐주고 하면서요.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내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4일, 아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4일 만에 아내는 폐혈증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예쁘게 웃던 제 아내 수인이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앞집 부부가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집 여자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더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난번에 새로 생긴 식당 가기로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며 앞집 여자도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길다면 긴 6년 동안의 인연이었으니 슬픔도 그만큼 컸을 겁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들과 둘이 남게 된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현명한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서 육아를 하는 것도 자신이 없었고 아내가 없는 집에서 아내의 흔적을 외면하며 사는 것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다간 정말 어떻게 되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댁으로 아들과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도 적적해 하셔서 그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이사 준비를 마치고 앞집 부부와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어서 너무 아쉽네요. 연락 자주 할게요. 저희도 민준이네 같은 이유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연락 많이 하시고 언제든 생각나면 놀러 오세요. 아내가 떠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앞집 부부도 저도 애써 미소를 띄우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랑 아들이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앞집 부부는 저희의 뒷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봤습니다. 그 이후엔 가끔 연락도 하고 놀러 간 적도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빈자리가 꽤 크더라고요. 두 사람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어김없이 아내가 떠올라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 이후로 점차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가장 가까웠던 이웃에서 완전한 남이 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보낸 슬픔을 잊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바쁘게 택시를 몰았고 밤에 시간이 생길 땐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돈이 궁한 것보단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저희 아들 아니었으면 저도 아내 따라 저 세상 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빠이면서 되레 아들한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고작 9살짜리임에도 마음이 정말 넓었던 저희 아들은 걱정과 다르게 아내를 잘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많이 울었지만 어머니와 제가 아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더군요. 엄마는 하늘에서 제일 반짝이는 예쁜 별이 된 거야. 지금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을걸? 그러니까 할머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아빠도 맨날 울지 말고 웃어. 아들이 이런 말을 해줄 때마다 어찌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들에게 든든한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아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두발 자전거 타는 것도 알려주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겨울에 얼음 낚시도 하고 여름엔 바다 수영도 했습니다. 대리운전 마치고 새벽에 집에 왔을 때도 아들이랑 어머니 아침밥도 차리곤 했습니다. 참 부지런히도 움직였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없는 티가 안 나게 하려고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발도 한 달에 2번 꼬박 해서 깔끔하게 정돈하고 옷도 멀끔하게 입혔습니다. 아들 일기장에 항상 쪽지도 써주고 알림장 사인도 제가 다 해줬습니다. 어쩌다가 아들 친구 엄마들이나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아빠가 그렇게 애를 잘 키우냐고 할 정도로 정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뿌듯하기도 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라면 이것보다 더 잘해줬을 테니까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아들은 바라게 자라줬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6학년 땐 전교회장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어디서 이런 녀석이 나왔나 싶을 만큼 똑부러지고 야물딱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보통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잖아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좋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비밀도 많을 나이고요. 저희 아들에게도 사춘기가 조금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방을 치우다가 책상에 있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러브레터였어요. 요 녀석 여자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민준이를 향한 마음을 꾹꾹 눌러 쓴 귀여운 편지였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긴 걸까 궁금해진 저는 기회를 엿보다가 주말에 아들이 나갈 준비를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어디 가니? 친구들이랑 놀러가? 용돈 줄까? 괜찮아요.
애들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축구 좀 하다 오려고요. 그래. 혹시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건 아니고? 네? 네? 여자친구요? 아, 저 그런 거 없어요. 화들짝 놀라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왜? 네 나이엔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런 거지 뭐. 혹시 여자친구 생기면 말해라. 이 아빠가 공주님 대접하는 방법 아주 제대로 알려줄게. 여자친구 같은 거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왜 관심이 없어? 편지 보니까 인기도 많은 것 같던데.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엄청 많이 슬퍼하셨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는 엄마뿐이에요. 말을 마친 아들은 급히 운동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아내가 죽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는 일이 없더라고요. 숨긴다고 해도 어른들 눈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정말 맨날 공부만 하고 여자친구에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꽤 열심히 하기도 했거든요. 법대에 갈 정도였으니까요. 아들이 법대 합격했다고 했을 때 저보다도 큰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저도 아들 하나만 보고 키웠거든요. 머리에 좋다는 거 먹이고 집중 잘 된다는 비싼 의자도 사고 책상에 놓는 무슨 조명 같은 것도 사주고 하면서요. 학교에 학원까지 갔다 와서 새벽까지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고 주말에도 눈 뜨면 책상 앞에 앉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내 머리를 닮아 총명하고 똑똑했나 봅니다. 그 어려운 법대를 한 번에 붙었으니까요. 이후 아들은 또 공부와 씨름을 하며 멋진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덧 진짜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생긴 것도 멀쩡한 아들이 30 넘도록 여자친구를 한 번도 안 사귀는 겁니다. 물론 아직 젊으니까 연애도 결혼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아들이 어릴 때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고 싶지 않다는 그 말이요. 아들은 엄마를 잃은 슬픔, 그리고 아내를 잃고 무너진 저를 보며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가끔 연애는 안 하냐 물으면 관심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면 긍정의 의미인 건지 입을 꼭 닫았고요. 그러니 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형제도 없는 녀석이 앞으로 저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특별한 건데 그걸 누려볼 생각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직업이 좋으니까 주변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죄송하지만 괜찮아요, 아버지. 전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애써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아들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 혼자만 속이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택시를 몰다가 점심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점심때가 좀 지나서 밥을 먹게 되었죠. 자주 가던 기사식당에 가서 밥 2공기를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부른 배를 통통 두드리며 가게에서 나와서 기지개를 키며 커피를 한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차에 탔습니다. 요즘 커피를 마시면 밤에 통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무튼 시동을 막 켜고 출발을 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뒷좌석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벌써 손님인가 생각하며 돌아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다급하게 제 택시에 탔는데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더라고요.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신발은 한 짝이 없고 군데군데 피도 보였습니다. 멍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의 여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 곳이나 일단 가주세요.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살려달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핸들을 잡는 동시에 사이드 미러로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남자가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저는 얼른 페달을 밟았습니다. 근처에 경찰서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경찰서만 생각하면서 달렸습니다. 뒤에서 한참을 쫓아오던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서에 도착을 해서 뒤를 돌아보니 손님은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손님, 경찰서예요. 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알았다고 대답을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들어가서 경찰관분들께 사정을 설명했고 경찰관 두 분이 나오셔서 손님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경찰서 안에서도 벌벌 떨더라고요. 보니까 손목에도 멍이 있고 손등에 피도 나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한 손님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푹 숙이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 갑자기 핸드폰 빼앗아서 발로 막 밟더니 저를 때렸어요. 그냥 마구마구 때렸어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가 자기 여자 때리는 건 텔레비에서만 봤지 실제로 듣게 된 건 처음이라 놀랍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을까 안타깝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라 부르기도 아까운 그놈이 참 한심하다 생각도 되었습니다. 손님을 보니 얼핏 저희 아들 또래 정도로 보여서 더 마음이 쓰였나 봅니다. 얘기를 듣던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아들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아들이 변호사인데 혹시 변호 필요하면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겁니다. 손님은 여전히 고개도 못 들고 덜덜 떨면서 명함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더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저는 다시 택시를 타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이상할이 많지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날따라 아들이 일찍 퇴근했길래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아버지도 많이 놀라셨겠네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셨는데요? 어떻게 됐는지까진 모르겠고 보호자랑 연락됐다고 하길래 나왔지 뭐. 아무튼 민준이 네 명함 줬으니까 혹시나 연락 오면 알아둬. 네, 연락 오면 상담하러 오시라고 해야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들이 참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도 아침부터 일을 나갔습니다. 또 하루 종일 손님들을 태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운전을 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해먹기 귀찮아서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는데 아들이 국밥 한 그릇 하자고 포장해서 온다고 하길래 기다렸죠. 뉴스 좀 보고 있는데 아들이 국밥이 든 검은 봉지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표정이 평소랑 달라 보이더라고요. 뭔가 신기한 걸 본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별이 만났어요. 아버지가 어제 태웠던 그 손님이 바로 별이었어요. 기억 저편에 사라져 있던 별이라는 이름이 다시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친하게 지냈던 앞집 부부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별이를 어디서 만났다는 건지, 그리고 제가 태웠던 손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제 아버지한테 명함을 받았는데 상담을 할 수 있겠냐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어제 멍투성인 손님을 태웠다고 했잖아요.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손님이요. 바로 그분이시더라고요. 오늘 점심 이후에 시간이 비어서 그때 사무실로 오라고 했고, 시간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별이랑 함께 그때 앞집에 사시던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다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는지. 별이는 명함에 적힌 이름 보고 설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별이가 남자친구 고소한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 별이었구나. 아유, 세상에나. 어젠 얼굴이 멍투성이기도 하고 벌써 20년이나 흘러서 내가 못 알아봤다. 그나저나 참 신기한 인연이네. 내가 네 명함 주길 참 잘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별이가 아버지께 감사 인사해야겠다면서 아버지 연락처 물어봐서 알려줬어요. 참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고 길에서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는 곳이 멀기도 했지만 좁은 땅덩어리에서 한 번쯤 다시 보진 않을까 했는데 연이 통 안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니 별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와서 받아보니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앞집 남자였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민준이 만났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아이고, 방금 막 전해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옛날에 저희 아들 목숨 구해주셔서 인연이 되었었는데 이번엔 반대가 되었네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밥 한 끼 하시죠. 그 말이 되게 반갑게 들렸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정겹고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그주 주말 저랑 아들은 정말 오랜만에 앞집 부부와 딸 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20년이 넘는 공백이 무색하게 보자마자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마치 어제 봤던 것처럼 그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었죠. 어릴 때부터 참 예뻤던 별이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들어보니 저희가 그 집을 떠나고 몇 년 뒤에 앞집 부부는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말했었거든요. 나중에 식당 하고 싶다고요. 앞집 남자의 삼촌이 정육점을 하셔서 그 밑에서 일을 조금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부부가 함께 문을 연 식당은 장사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말 저녁엔 손님들이 줄까지 서서 먹는 그런 유명한 고깃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바빠서 직원들이랑 알바들도 여럿이 있었답니다. 딸 별이도 20살 때부터 부모님 일을 도왔다고 하더군요. 별이가 만난 그 남자친구는 바로 가게 직원이었답니다.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부터 별이한테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별이는 관심이 없어서 거절을 했는데 꼬박 반년을 더 별이를 쫓아다녔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알바생들도 한번 만나보라고 하고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사귀게 되었대요. 그런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집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그 남자 손님한테 왜 웃어줬냐? 왜 그렇게 짧은 옷을 입고 다니냐? 왜 전화를 바로바로 안 받냐? 정말 집에서 자고 있었던 거 맞냐 했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별이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헤어지자고 했고 평소에 수줍음 많고 점잖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눈이 돌아버리더랍니다. 핸드폰을 빼앗아서 발로 밟더니 별이를 넘어뜨리고선 얼굴이고 몸이고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는데도 길에 사람도 없고
이대로 있다가 정말 죽겠다 싶어서 그냥 무작정 달렸답니다. 그러다가 제 택시를 보고 바로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앞집 남자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이 되어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그 녀석 정말 가만 안 둘 겁니다. 절대 용서 못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옛날에 앞집 남자가 딸 키우기 무서운 세상이라 운동 많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진짜 흉흉하네요. 별 이상한 놈이 다 있습니다. 별이가 얼마나 놀랐을지 조금 옅어지긴 했지만 별이 얼굴엔 여전히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별이는 애써 웃음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저씨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그놈한테 더 맞았으면 정말 어디 하나 못 쓰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유, 고맙긴 뭘. 많이 무섭겠다, 별아. 민준이가 그놈 천벌 받도록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알겠지? 제 말에 아들도 별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못된 놈 홍군형 제대로 나고 부디 별이가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2년이 닿은 앞집 부부와는 종종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집 부부가 하는 가게에 가서 밥도 먹고 앞집 남자랑 제가 옛날부터 당구를 좋아해서 같이 당구도 치고 어쩌다 술도 한잔하면서 사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들은 별이를 때린 못된 놈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애를 썼고 그 결과 그놈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별이가 변호사까지 고용했다는 거 들으니까 무서웠는지 울고 불면서 미안했다고 하고 앞집 부부한테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더라고요. 저도 재판을 보러 갔었는데 징역 선고받곤 아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가기 싫다고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끝까지 참 한심한 놈일 수가 없었네요. 재판이 다 끝나니까 별이는 속이 후련했는지 그제서야 안도의 웃음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쏘겠다며 치킨에 맥주까지 샀는데 그때만큼 맥주가 시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속이 다 뻥 뚫리더라니까요. 희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마친 날 치킨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별이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더라고요.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일어나 했는데 저 민준 오빠랑 사겨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세상에. 글쎄 얘네가 재판 준비하면서 정이 생겼는지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얼굴이 시뻘개진 걸 보니 장난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앞집 부부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에 농담처럼 사돈하자고 했던 게 현실이 되는 거냐면서요. 그날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 가는 길에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별이랑 만날 생각을 했냐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싫어서 그동안 아무도 안 만났거든요. 그런데 별이는 그냥 너무 좋아서요. 그냥 사랑해서 만나는 거죠. 역시 사랑은 참 특별하고 위대한 겁니다. 30년 넘게 벽을 치고 아무도 안 만나던 아들의 마음이 사랑의 힘으로 한순간에 허물어졌으니까요. 아들의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별이라서 더 좋았고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얼굴 붉히며 예쁜 만남을 이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 녀석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두 사람이 진짜 부부가 되네요. 요즘 따라 아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들이 저랑 아내처럼 이웃이랑 결혼하게 된 걸 알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다면서
깨르르 웃을 게 분명합니다. 정 많고 웃음 많은 아내 덕에 앞집이랑 친해질 수 있었고 또 저도 아내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선할까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씨 예쁜 제 아내를 너무 일찍 데려간 하늘이 야속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세상사인 걸 어찌하겠습니까? 아내가 남기고 간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아들 잘 사는 거 보며 남은 생 잘 즐기다가 가렵니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된 저희의 특별한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이웃이 아니라 사돈으로 말이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